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봤고요. 10번까지 내용에서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특별히. 그리고 건축계획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워서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구조나 시공, 법규, 설비, 계획 배분 다 어렵습니다. 계획은 과락 날 일은 없는데 보면은 구조에서 과락이 많이 나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어디서 과락이 날까요? 바로 법규입니다. 법규에서 법규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법규는 외우지 않으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찍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계획은 하나도 안 외워도 있다 보면은 비스무리하게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과목입니다. 다른 그 과목보다 훨씬 더 쉽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평균 점수를 높이는 걸로 꼭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쉬우니까 뭐 한 12개 맞춰야지 안 돼요. 17개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조에서 뭐 한 8개 맞춰서 과락은 면했다. 근데 평균 점수 갉아먹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학교 교실의 배치 방식 중에서 클러스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클러스터형 또는 클러스터 형식이라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클러스터 형식의 학교는 잘 안 다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복도 형식이 많아요. 그리고 복도 형식이 뭐냐면 복도가 이렇게 있고 교실이 그냥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문, 뒷문, 앞문, 뒷문, 여기 창이 쭈룩쭈룩쭈룩 있죠. 그리고 계단으로부터 올라올 겁니다. 이게 그냥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다닌 학교는 다 대부분이 사실은 복도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것은 클러스터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도식에서 소음이 나는 그런 단점이라든가 집중이 안 되죠.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 복도로부터 약간 이 교실의 거리를 띄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했을 때 그럼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교실을 넣으면 되겠죠. 뭐냐면은 팔꿈치처럼 생겨서 이건 엘보 형식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복도 형식. 한쪽에만 있으면은 편복도 형식 있죠. 그래서 편복도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기역자로 꼭 꺾어져서 소음이 나니까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교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건 엘보 형식, 엘보, 팔꿈치처럼 엘보 형식이에요. 근데 지금 클러스터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통로를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홀이 있어요. 이 홀에서부터 교실 1, 2, 3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홀이고요. 다음에 통로를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하고 홀에서 1학년 1반, 여기 1학년 2반, 여기 1학년 3반이다 해서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군집으로 만든 거예요. 포도송아리 마냥 군집으로 만든 게 바로 클러스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채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많이 채택을 했었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도 형식이 가장 좋아요. 자, 우선은 이제 클러스터 형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1번, 각 학급의 전형의 홀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전형의 홀에서 물론 한 학급당 한 개의 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급당 한 개의 홀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홀 하나를 하나, 둘, 세 개의 교실이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쭉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복도는 이 긴 복도가 아주 여러 개의 교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형식은 홀 하나가 한 교실 또는 두 교실 또는 세 교실 정도를 담당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전체 배치의 융통성을 꾀할 수 있다 또는 발휘할 수 있다. 전체 배치라는 것은 여기 이제 여기 1학년 1반부터 3반까지예요. 그리고 위층은 계단실이 만약에 있다 때 계단실 올라가면 1학년 4반, 5반, 6반. 그러면 2학년은 어디 가냐?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홀이 이렇게 있고, 요 교실 1, 교실 2, 요 교실 3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단실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가면 1학년, 2학년은 여기 2학년 교실이다라고 할 때 2학년 교실이 이렇게 와서 홀에서부터 1반,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학년 군, 1학년 블럭이죠. 2학년 블럭 쭉 가니까 이쪽도 3학년 블럭이 있다. 그래서 이거 배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묶음 이렇게 홀대 상형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치 형태는 조금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복도의 면적이 커지며 소음의 발생이 크다. 이거 복도는 편복도 형식 또는 중복도 형식이죠. 그래서 복도 형식은 복도가 많은데 홀 형식은 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만 있어요. 물론 짧은 복도는 짧은 통행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복도의 면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복도의 면적은 줄어든다.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소음의 발생이 크다. 소음도 복도로 따라가면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음의 발생에서도 걱정할 건 없다. 복도 면적이 적어지고 소음 발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보면 교실을 소단위로 분류하여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습니다. 소단위. 이렇게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 3학년 그룹 소단위로.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사무소 건축의 계획에서 코어를 채용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코어는 설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교통 설비를 집중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실에서부터 쭉 오는 100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라인이 각층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약간의 공조 기능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물 취급하는 공간도 있겠죠. 또 탕비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아두는, 또 넣어두는 그런 또는 계획하는 곳이 코어 공간이 될 것이고요. 이런 코어 시스템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에는 그런 다양한 게 있어요. 설비에서도 유리하고요. 구조적으로도 내진벽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고, 하나씩 여기저기 두는 것보다 묶어두니까 유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그게 다예요. 사실은 이점으로 하면. 1번 뭐 구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코어 있으면 코어 외부의 공간을 다 내진벽으로 한다. 코어 공간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2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은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두겠다.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두게 할게요. 화장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겠다.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이렇게 두고 공간 뜨고, 이쪽에는 설비 공간 따로 두겠다. 또 이게 하나의 그런 그룹핑 되어 있는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벽 옆에 있죠? 코어 벽, 요 벽을 내진 벽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높은 빌딩을 만들 수도 있겠죠. 내진 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구조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피난상에 유리하다. 피난상에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개념은 있어요. 여기 들락들락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거기 계단이 있을 것이다 해서 위치가 인지가 되니까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 자체를 위해서 코어를 계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피난상에서 피난할 때 피난 계단으로 오긴 하지만, 특히 피난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유를 또는 그런 코어의 이점으로 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코어의 이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은 임대면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을 여기저기다 놓는 것보다 묶어 놓으니까 좀 주변을 해가지고 유효한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설비 계통의 집중. 설비는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딴 데도 여기저기다 넣는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설비의 순환 계통에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코어 시스템이에요. 자, 12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13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주간에 평균 수업 시간이 36시간인 어느 학교에서 제도실이 사용되는 시간이 일주에 28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계산하는 문제 중에 계획에서 유일하게 한 2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오면은 계산 문제는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숫자만 바꿔내서. 그러면은 일주간 주간에 수업 시간이 36시간이래요. 36시간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도실이 사용되는, 제도실이 따로 이런 제도실이 있다. 이 제도실을 몇 시간 사용하냐는 거예요. 일주에 28시간이라 했어요. 이 제도실을 28시간, 36시간 중에서 28시간은 제도실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8시간 정도는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실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중 18시간은 제도 수업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하필이면 이 제도실에서 순수한 제도실에서 제도 수업을 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10시간은 구조 강의겠대요. 자, 28시간을 사용을 했긴 했는데, 여기서 18시간은 제도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간은 구조했어요. 10시간은 구조를 했어요. 10시간 구조 수업을 했어요. 구조 강의를 했어요. 이렇다면 제도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 제도실을
이용을 한 시간은 일단은 몇 시간이에요? 28시간이잖아요. 이건 변함없어요. 36시간을 이용할 수업 시간이 있는데 요 수업을 여기 교실, 제도실, 이 제도실을 이용한 시간은 28시간이니까 그대로 나누면 돼요. 곱하기 100. 그러면 이용률이 됩니다. 이거 퍼센트, 그럼 8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80%. 그리고 이렇게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순수율, 이용률은 나왔어요. 이거 이용률이고, 순수율 같은 경우에는 제도실이에요. 제도실은 제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실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18시간은 제도 수업을 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10시간은 구조 수업을 했으니까 10시간 같은 경우는 순수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순수율에서는요, 여기 다른 수업 시간하고 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한 시간은 28시간이에요. 이용한 시간. 수업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이용한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용한 시간은 28시간 했는데, 제도실이니까 제도 수업으로 그럼 순수하게 얼마나 사용했냐? 18시간. 여긴 잘 좋네요. 안 주고요. 어떤 경우는 요걸 싹 안 주고, 28시간을 이용을 했고, 그 중에서 10시간은 구조 강의를 했다. 그러면 순수율이 얼마냐 할 때는 28 빼기 1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8이 나오게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건 몇 퍼센트 될 거예요? 이건 60% 되네요? 60한 4%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풀 수가 있다. 유일한 문제예요. 건축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로 나오는 건 환기에서 1인당 성인 얼마다, 50세제곱미터 환기량인데 이렇게 구하라. 요런 정도. 그 이게 또 한계도 있어요. 이런 정도 한 3개 정도는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죠. 계산한 문제 나왔다면 얘예요. 풀 수가 있겠죠. 얘는 두세 번 정도 잘 연구를 해보시고 실수만 안 하면은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80%와 60%대 찾으면 돼요. 꼼꼼하게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꼼꼼하게 계산할 수 없다면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80%와 그 다음에 64.3%가 있네요. 60%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14번 문제 볼게요. 주택의 각 실에 있어서 다음 중 유틸리티 공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했어요. 유틸리티 공간이라 했어요. 유틸리티 공간. 이거는 부엌 공간과 굉장히 가깝겠죠. 가사 작업을 하는 공간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유틸리티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가사 작업을 주로 하는 부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부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고, 필요하면 우리는 이제 아파트 같은 다용도실에서 가져와 이러잖아요. 다용도실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순수한 가사 작업실은 아니에요. 가사 작업실은 재봉질하고 그런 실은 따로 있고, 여기서는 주로 주방에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밀접한 유틸리티 공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재 아니겠죠. 서재는 어디랑 관계 있을까요? 침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엌. 유틸리티 공간은 부엌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답은 2번. 그다음에 3번에 현관이 있어요. 현관은 유틸리티 공간과는 거리가 뭐예요? 오히려 현관은 그 거실, 주택으로 계획을 한다면 거실과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합니다. 그리고 거실과 현관 사이에 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응접실. 응접실은 손님 맞이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침실하고 관계가 없겠죠. 누가 손님이 왔는데 우리 침실에서 주무세요. 같이 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침실은 예를 들어서 응접실과는 떨어져야 되고, 응접실은 오히려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대접하는 공간이니까 현관과 가깝다라든가, 현관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실과 가깝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공간은 부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제 15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상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상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점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요, 상점은 동선의 관계, 그 다음에 파사드, 즉 전면에 그런 AIDMA라는 그런 광고 요소, 그 다음에 쇼케이스 계획, 쇼윈도 계획,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내는 이런 정도예요. 좀 더 커지면 쇼핑센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자, 볼게요. 상점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고객의 동선을 원활하게 하면서 가급적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왜일까요? 상점이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들어온 손님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많이 사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동선은, 즉 고객 동선은 길어야 될 것이고, 근데
종업원 동선은 길면 안 됩니다. 왜요? 많은 손님을 응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동선은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의 동선은 길게 해서 종업원은 효율적으로 손님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손님은 많은 그런 상품을 구경해서 많이 사가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쇼윈도우 바닥 높이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높낮이를 결정하게 된다. 자, 요거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거 상점, 이건 내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귀금속이 판다 했어요. 귀금속. 그러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귀금속 반지, 시계 여기다 놓나요? 노점상도 아니고.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은 물건이 작고 고가품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약간 내가 서 있을 때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둬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작은 물건, 고가의 물건은 내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곳에 진열하는 것이 좋고, 이제 신발 가게에요. 신발은 근데 여기다 이렇게 툭 올려놓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신발은 가급적이면 어디로? 아래쪽에다 놓는 게 낫죠. 그래서 내 밟으면서 나한테 어울리겠네 이런 것들을. 이번엔 모자점에 갔어요. 모자를 사러 갔는데 모자를 바닥에 놨어요. 모자는 위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라리 모자는 마네킹 세고 모자를 이렇게 여기다 놓든가 아니면 좀 위쪽에다 걸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그런 성격 또는 특성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쇼윈도의 바닥의 높이는, 즉 여기가 쇼윈도예요. 여기 쇼윈도 바닥의 높이, 여기다 또는 여기다 또는 여기다 어느 높이에 전시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상품의 종류, 신발 종류라든가 귀금속이냐 아니면 머리 쪽에 가까운 종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점 내부의 국부 조명은 자유롭게 수량, 방향,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뭐 전반 조명이 아닌 이상 국부 조명은 새로 상품이 들어왔으니까는 뭐 막 여기다 불을 비춰주자라고 했을 때는 그쪽을 부각시켜주면 되니까 이동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쇼윈도가 있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국부 조명, 전반 조명은 형광등을 이렇게 넣고 국부 조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국부 조명을 비추는데 상품을 여기에 전시를 했다. 이렇게 그럴 때는 가까이서 비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국부 조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필요 없다. 여기다가 좀 몰자 할 때 쫙 이동시켜서 레이식으로 해서 이동시켜서 이걸 옮겼어요. 일로. 그러면 훨씬 더 밝게 비칠 수가 있겠죠. 이동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업원의 동선은 고객 동선과 교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보행 거리를 길게 한다. 종업원은 적은 움직임이어야 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힘들어져요. 고객은 많이 움직이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 좋게 그렇게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고객과의 동선이 교차되면 안 됩니다. 고객과의 동선이 교차된다는 의미는 큰 상점 같은 경우에는 뭐 출근했습니다라고 하고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손님들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기로 안 되는 거예요.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노동량을.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16번, 다음 중 주택에서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가사노동의 경감, 가사노동은 누가 주로 합니까? 주로 가사노동은 엄마들이 주로 합니다. 이 엄마들이 주로 하니까 이런 엄마들이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노동할 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비를 좋게 하고 되도록이면 기계화해라 라는 거. 자, 설비를 좋게 하면은 뭐 연탄불 갈라한 거, 요즘에 연탄불은 안 쓰지만은, 그리고 기계화 잘 해놓게 되면 편리하죠. 막 가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 누르면 전기에 띡 들어와서 막 요리되고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계화하거나 설비를 좋게 하면은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률 좋은 부엌이나 부엌 시설이나 가사실을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능률 좋은 부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야 힘이 덜 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면에서의 주부의 동선은 단축되도록 한다. 동선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사노동이 늘어나니까 동선을 줄여라. 뭐 간단한 이야기. 네 번째, 청소 등의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좁은 쪽으로 계획할 것.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일까요? 자,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집이 작다, 좁은 쪽으로 계획하면 동선이 짧아지니까는 가사노동 경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된다고 치면. 근데 이번엔 아니다. 왜냐면
좁은 주거로 할 때는 부엌이 작아져요. 그러면 작업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작업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좋은 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좁기 때문에 식탁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럼 거실까지 또 음식을 날라야 돼요. 이것도 불편해요. 따라서 좁은 주거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비교를 해볼 때는 가사노동을 경감하기 위해서 좁은 주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럼 무조건 넓은 주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넓으면 넓을수록 일이 많아지니까 필요 이상 넓은 집은 지양, 즉 하지 말고 적당한 주거 규모, 주택 규모로 이렇게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 이해를 해주십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복잡했어요. 17번 문제. 한식주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한식주택, 양식주택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한식주택은 전통주택에 가까운 주택이고요. 양식주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주택에 가까운 집이고요.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을 섞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양식주택인데 우리 집들이 근데 바닥에 난방이 되는 건 한식주택이에요. 그래서 한식의 난방 방식을 양식의 그런 입식 생활에 도입해 가지고 혼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한식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골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TV에 나오는 고주택, 고택이죠. 단일 용도의 실 1번에 보면 단일 용도의 실이에요. 안방에서 밥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옛날 집들이 그랬어요. 옛날 집들은. 지금은 안방에서는 잠만 자는 거고 거실에서는 TV만 보는 거고 식사만 하는 거예요. 복이니까. 그래서 한식주택은 실이 혼용도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양식주택은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에 따라서 방이 규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고 양식은요. 그래서 그 방에 어떤 가구가 있냐에 따라서 침대가 있으면 침실을 되고 뭐 주방이 있으면 뭐 주방이 되는 거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식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구는 중요한 양식에서는 그런 부재이고 실 명칭이 정해지면서 단일 용도로 쓰고 우리 전통주택 즉 한식주택 같은 경우는 혼용의 형태로 씁니다. 답은 그래서 1번 틀린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번째는 좌식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한식주택이래요.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이게 좌식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위치별 실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 무슨 방일까요? 안에 있으니까 안방. 그럼 바깥에 있는 방은 무슨 방일까요? 바깥방이에요. 그대로. 그럼 문간에 있는 방은 무슨 방일까요? 문간에 있으니까 문간방이에요. 그러면 마루가 있어요. 대청마루가. 안방이 있어요. 그럼 마루 건너편에 있는 방은 무슨 방일까요? 건너 있으니까 건너방이에요. 이렇게 위치별로 조합된 형태고 양식은 분화됩니다. 넓은 공간을 잘라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은 위치별로 조합된 형태고 양식주택은 가구별로 분할된 그런 분화 평면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가구는 부차적인 존재다. 우리 전통주택에서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허준 드라마 보세요. 가구가 뭐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가구 없어요. 옷걸이밖에 없어요. 옷걸이도 그냥 못하는 띠 박으면 끝납니다. 양식주택은 침대도 있어야 돼요. 소파도 있어야 돼요. 테이블도 있어야 돼요. 식탁도 있어야죠.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가구는 부차적인 존재다. 답은 1번. 그렇죠? 항상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다 나왔던 거예요. 1년에 2번, 3번씩 나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수량 계산 시 대상 건축물의 교통 수요량에 적합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양을 딱 정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쓸 것이냐, 엘리베이터 사용할 것이냐를 딱 정해서 그만큼만 두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불필요하게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모자르게 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모자르게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하가 되게 해야 된다. 요거 잘 받으세요. 요렇게 사무소 엘리베이터 계획 문제 나올 땐 제일 많이 틀리게 요즘 근래에 내는 게 요거예요. 요거를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로 바꿔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문제를 쭉 가보면은 틀리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맞긴 했어요. 평균 운전 간격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평균 8분이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니까는 15분이 되지 않아요. 배차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평균 운전 간격보다 더 많이 기다리죠. 승질나죠. 엘리베이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 배차 간격이 또는 운전 간격이 8분짜리다 버스가. 근데 한 6분 만에 오더라. 5분 만에도 오고. 그럼 그만큼 자주 다니니까 불편함이 없잖아요. 따라서 승객의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하가 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초고층 대규모 빌딩인 경우에는 서비스 그룹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는 고층형, 저층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짝수층, 홀수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층부터 만약에 50층짜리 빌딩이다. 그럼 버튼을 50개 만들면 언제 올라가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틀리다. 그래서 서비스 그룹을 분할화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또는 조닝을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요. 틀린 거. 자, 4번 건축물의 출입층이 2개 층이 되는 경우는 각각의 교통 수요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출입층이 2개 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경사진계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2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N은 각각의 수요량 이상으로 계획을 하자라는 거예요. 일로 위에를 많이 오면 위에를 뭐 입구 두고 뭐 엘리베이터도 여유있게 두고 밑에가 많이 오면 밑에도 여유있게 두자라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답은 어쨌든 이거는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19번문제 공장 건축의 배치 형식 중에서 분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관식이에요. 분관식은 건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분관식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빌딩 형태가 아니라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1. 통풍 채광 양호하다. 양호하죠? 뚝뚝 낮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의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넓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뚝뚝 떨어뜨려 놨으니까요. 오히려 확장하는 데는 편해요. 높이 지을 수도 있고 증축하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공장 확장에는 유리한 것이 바로 분관식이고, 공장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집중형 형식. 집중해서 높이 올리는 게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3번은 보면 각동의 건설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기 완성이 가능하다. 하면 3개 동은 있는데 A동 올해, B동은 내년에, 그 다음에 C동은 한 3년 후에 이렇게 계획할 수도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조기 완성,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 형식이라든가 구조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A동은 뭐 철골조로, B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C동은 목구조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집중형은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답은 그래서 이것은 2번이에요.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사무소 건축에서 기준층 층고의 결정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했어요. 기준층 층고를 결정을 할 때는요. 1. 채광률, 2. 사용 목적, 3. 공조 시스템,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채광률은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공기의 양이 필요합니다. 신선함. 그럼 천장이 높으면 공기 기적이 많아야 체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됩니다. 공조 시스템인데 천장이 뭐 한 4m, 5m 막 넘어가요. 그러면 공조하려면 에어컨 빨리 안 타요. 그럼 또 낮출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관계돼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조절할 수 할 때, 그런 층고를 조절할 때는 채광률, 사용 목적, 공조 시스템은 고려를 하는데, 네 번째 보면 엘리베이터의 용량, 엘리베이터 용량 한 대당 뭐 20명이 타냐 30명이 타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량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준층 층고와 결정과 관계없는 것은 4번입니다. 자,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어려운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개인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차근차근 풀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준비하시고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2020년 통합 1,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